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테슬라 아저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요, 이 박사님은 그런 수식어가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블루닷 AI 연구센터의 강종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M7 종목하면 오랜 또 이들의 경쟁력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네. 다들 AI에 한 다리씩은 다 걸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정말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다가도 네. 이게 또 기업별로 뭔가 좀 다른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가분의 이 네. 진단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저는 네. 우리 박사님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AI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학부부터 경제학하고 경영학이 거기 이제 통합돼 있어서 학부부터 하고 또 거기 이제 학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학교에서 강제로 배우게 시켜서 시험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었고 석사과정 끝나고 나서 잠시 이제 독일에서 IT 기업을 창업도 좀 했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는 제가 경영학 지도 교수님하고 경제학 지도 교수님 섞어서 디지털 경제, 지금으로는 이제 투사이드 마켓 시어리라고 해서 201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지만 디지털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물론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는 회사 대표로도 좀 있었고요. 구글하고도 프로젝트를 했었고 네이버하고도 한 2년 프로젝트를 했었고 카카오하고도 2년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AI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책도 계속 쓰게 되고 글도 계속 쓰게 되고 이러면서 AI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애플의 경쟁력, 메타의 경쟁력 그런 거를 제가 또 코어라고 해서 제 미디어, 글 쓰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계속 글도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전에는 이제 다른 데다가 계속 글도 끼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대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요. 회사 일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AI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 폭이 넓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1분기 배송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네. 이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아주 정도의 충격적이었죠.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월가 일부 비관론자들은 잘 만났다. 얘 이제 파산으로 간다란 말까지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면 3일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3데이 룰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를 워낙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랑하는 우리 캐시 우드 같은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80만 주를 구매를 했죠. 네. 아예 떨어지니까 추가 구매에 들어가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낮춰도 근데 이미 3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는데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했던 물론 예상 숫자보다도 적었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올해 매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내놓을 수 없다.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다.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보통 가이던스를 내놓죠. 올해 판매 목표량을 작년에 180만 대 넘었으니까 230만 대를 팔겠다. 210만 대를 얘기할 때 가이던스가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트죠. 자기의 매출 전망을 내놓는 건데 그거를 못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2024년은 불안한 해고 어려운 해일 거라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인정했고 일론 머스크는 또 이걸 좀 멋지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두 개의 곡선, 두 개의 성장 곡선 사이에 낑겨있는 지금 거다. 이 하나의 곡선은 모델 3와 모델 Y가 이끌어갔던 곡선인데 이게 상승을 타다가 이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타는 그 구간으로 들어섰고 새로운 성장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명 모델 2 레드우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은 테슬라가 앞으로 점프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1월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사실 확 떨어졌거든요. 계속 하락하는 추세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카탈리저터는 어디일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물론 이번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못 팔면서 AI 기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저는 올해 한 5, 6%의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매년 50%의 성장을 그렇지. 약속했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성장이지만 이번에 FSD 버전 12.3.3 이것을 지금 현재 한 달간 FSD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무료 공개로 나섰던 거는 단순하게 시장에다가 그냥 떡밥을 던지기 위했다기보다는 이 FSD 버전 12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통계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버전 10이라고는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체험하게 보게 한다는 거는 그 중에 일부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셔야 될 것은 FSD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평가받는 거하고 FSD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토파일럿은 오토 크루즈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앞차의 거리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 정도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 정도는 거라고 본다라면 FSD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허가된 것은 미국뿐이 없죠. 12,000달러를 내던 매달 199달러를 내던. 근데 199달러를 내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통계 수치를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 199달러 내는 사람의 수가 어떤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문가들이 추론하는 건 40만 대가 그 정도 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미국에서 한 달간 무료로 했는데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어서 10만 명이 늘어난다. 또는 20만 명이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199달러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프로핏 마진이 순이익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10만 대가 늘어나고 20만 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지표가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 전환하고 있다라는 기업 지표가 처음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기술 발전했다, FSD 잘 되고 있다, 옵티머스에서의 로봇 기술에서도 AI가 결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인 것이지 우리가 재무지표로 경제지표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네. 바꿔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불의사로 매달 199달러를 낸다라는 거고 그것이 증가세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AI 서비스로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FSD 구독자 비율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제 밝힐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10위는 이제는 밝혀도 될 정도로 엔드-투-엔드 AI 처음으로 적용되는 종단간 AI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족한 거는 컴퓨팅 파워고 오히려 더 부족한 건 전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학습하는데 많은 에너지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FSD 버전 11까지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한쪽 엔드만 AI고 그 한쪽은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짰던 코딩에 의해서 30만 줄이나 됐어요. 그 테슬라는 30만 줄을 내면서 여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규칙을 집어있는 거죠. 네. 파란불에서는 달리고 자동차의 경우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 내가 달리는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줄이고 우회전할 때 뭘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다 집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그냥 집어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웨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죠. 시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리나 벅스비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답할 때도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고 자 이렇게 인지했으니 어떻게 답할 거라고 인간이 짠 코드에 물어보면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짠 코드가 한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센서가 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교통신호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고 인지한 정보를 인간이 짠 코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간이 짠 코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명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죠. 컨트롤링 하는 건데 이 인간이 짠 코드를 이번에 버전 12에서 처음으로 다 삭제를 했습니다. 30만 줄을 삭제를 하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 찍고 있는 이 8개의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규칙을 도출해봐. 전통적인 코딩은 인간이 규칙을 집어있는 거죠. 인간의 코는 하나고 눈은 2개고 입은 하나다. 라고 규칙을 집어있는 거고 기계학습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주면 얘가 스스로 막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어머 인간의 눈은 2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입은 하나구나. 이렇게 규칙을 신경망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보통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규칙을 교통 운전과 관련된 규칙을 인간이 다 입력을 한 거죠. 시나리오별 대응처럼. 네, 그쵸? 다 입력을 한 건데 이제는 비디오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하, 파란불에선 달리네? 그럼 나도 달리지. 아, 빨간불에선 멈추니까 나도 멈추지. 앞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네. 라고 이렇게 멈추는 거죠. 2023년 8월에 FSD 버전 12의 알파 버전이 나왔어요. 알파 버전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걸 몰고서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에서 보통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모든 진입로에 있는 차량은 멈췄다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회전할 때 이제 멈춰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차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야, 버전 10이라는데 뭐 이렇게 훨씬 좋아졌다는데 왜 들어가지는 버전 11에서는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인간이 규칙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운전자의 99.8%가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봐서 저기 없네 그럼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저기 차량이 있건 없건 우선 일단 멈췄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회전도 여러분 교통 바뀌어서도 그냥 하잖아요. 봐서 사람 없으시면. 그러니 얘가
얘가 인간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FSD 12는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간을 운전자를 학습해서 이 룰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학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FSD 버전 12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거죠. 슈퍼컴퓨터 도조가 올해 10월에 완성되지만 완성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설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많은 부분 이제 완성 단계에 왔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미국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데이터도 들어가고 있고 유럽의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중국의 데이터도 들어가면서 인간 운전을 학습하면서 룰들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의 자신감에서 지표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미국에서의 FSD 돈을 $199 하는 사람들이 증감 추세를 만들어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FSD의 버전 11까지 비판론자들도 버전 12는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수천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증감 추세라는 지표가 나온다라면 분명하게 유의미한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서 AI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장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은 충분하게 테슬라의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지금 챗GPT 모멘트, 우리 챗GPT 이후에 지금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또 우리가 아이폰 모멘트라고 했죠. 원 프로덕트, 원 서비스가 세상을 다 바꿨잖아요. 산업 질서를 바꾸고 지금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것도 GPT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챗GPT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가 왔다라는 평가를 좀 불리시하게 시장을 좀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올해 내로 지금 테슬라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유럽하고 중국 정부에 FSD를 중국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 또는 유럽 정부에서도 하게 해달라, 이런 상황을 유럽연합에서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올해 그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것도 중요한 점프를 할 수 있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2025년에 허가가 날 수도 있고요. 2024년에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봐야 돼요. 이것들이 얘기하는 AI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AI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표는 FSD의 미국 고객의 증가수와 중국과 유럽에서의 허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지표로 보시면서 테슬라가 이 지표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맞아지면은 AI 기업으로서의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제가 답변 안 하고 넘어갔는데, 테슬라도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을 다른 데 팔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팔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미국에 있는 큰 대형 자동차 업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포드죠. 포드인데 이번에 1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회사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아직은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많습니다. 근데 다들 자율주행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 투여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FSD 12가 갑자기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버전 13에서는 더 월등히 좋아졌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FSD는 기본이지 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미국에서 충전소 표준 방식을 테슬라가 정리했듯이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가는 마켓 사이즈를 자체 차량에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 세계 다른 차량에서도 AI 시장, 그 자율주행의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티 우드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캐티 우드는 자꾸 로보택시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로보택시는 조금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FSD가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안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80%를 어느 정도 해줘요. 제가 출퇴근길은 얘가 반복하더니 이제 잘하네. 출퇴근길은 제가 자율주행을 해요. 오토파일럿 아닙니다. 저는 막 자율주행 가는데 옆에 차는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운전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음에 차 사면 다 테슬라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 한국차 하면 기분 나쁘실까 닛산이라고 하죠. 그럼 닛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FSD 써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저는 과거에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노트북 나오고 PC 홍보할 때 마지막에 띠리리리 하면서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차들도 닛산 광고하면서 테슬라 인사이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독특한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 이거 트레이드마크예요. 테슬라 인사이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높죠. 그것이 그러니까 AI의 시장,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는 TAM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바라보고 있는 AI 시장의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만 FSD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이 로보택시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로보택시로 간다는 거는 로보택시도 사업성 대단히 크죠. 로보택시 근데 그때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정치권에서 이걸 허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이걸 통과하는데 꽤 걸릴 겁니다. 그렇지. 네? 지금도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맨날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시비 온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의 맥락들, 그리고 또 우버 택시 드라이버들이 또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한국처럼 데모하진 않아도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들을 풀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은 왔어도 더딜 수 있어요. 로보택시는 저는 근데 FSD의 시장도 저는 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왜 테슬라만 FSD를 쓸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그냥 뭐 기존 차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그것도 또 가능한 거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네. 들자면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백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난 거고 지연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전통 자동차 업체들, 왜냐하면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연착륙을 해야 고용 문제도 안정화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있는데 특히 있는 이 미시간주라든지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자동차의 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이 전기차로 전환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 내연기관을 판매를 금지했다가 2035년으로 연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중간 단계의 법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현대자동차에도 다 해당되는 건데 킬로미터당 90g 이상의 CO2를 방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닝이 96 나오거든요. 모닝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균으로 합니다. 판매량 총량에. 만약에 아이오닉이 유럽에서 판매가 되면은 아이오닉은 0이잖아요. 네네.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화석연료를 썼던 안 썼던 간에 좌우지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CO2가 0g이면 나머지를 충분히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나오는 대로 유럽과 미국을 가는 이유는 유럽에서 제네시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아반떼를 판매하기 위해서 소나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를 팔아줘야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작동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27년 되면은 66g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년에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쿼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벌써 25%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스스로가 그리고 내연기관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내연기관을 키우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독일 기업에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기업들이 지금 보세요. 키워놨더니 비아디가 수출을 하고 지금 작년에는 여러분 2023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원래 일본이었어요. 2022년까지. 2023년 중국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차의 이니셔티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여러분 자동차 시장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잖아요. 이 세계 시장이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 유럽 시장이 어떻게 전환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티핑 포인트를 전환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고 유럽은 정상 근처에까지 왔고 미국은 아직 올라가지 중간 단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시장 중요하지 않아요. 연 120만 대, 130만 대 팔리는 시장은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러죠. 프라이스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수요 공급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출 못하면 망하는 회사들이에요. 반드시 수출해야 되는 회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서의 전환은 우리가 올라가면서 플럭투에이션 많이 성장할 때도 있고 적게 성장할 때도 있고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 둔화죠. 성장 둔화죠. 그렇죠. 둔화라는 표현은 슬로잉이잖아.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매년 70%, 80% 성장할 줄 알았더니 성장률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은 40%대에 가까운 자동차 성장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대의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30%, 40%도 작은 성장률은 아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중국이 경쟁력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던 거죠. 비아디는 제가 봐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비아디를 사가지고 특히 유럽 사람들이죠. 미국은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해가지고 비아디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도 거의 그 서구의 차량들과 한국의 차량들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자동차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아디가 시거리라는 이 갈매기 시거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 $10,000예요. 너무 싸요 전기차가. 너무 싸네요.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좋고 이런 차들이 막 퍼지니까 테슬라가 맥을 못 추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2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델2는 2025년에서는 그것도 하반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4년과 2025년은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이건 제가 뭐 직접적으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로의 전환의 지표가 언제쯤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오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딱 집중해서 정말 AI, FSD에 막 집중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갖게 될 텐데 자꾸 나 의결권만이 안 주면은 나 AI 딴 데 가서 한다. 뭐 이런 협박이나 하고 있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강세론자
경영자였던 사람마저도 이제 너 테슬라에 집중해라. 안 그러면 정말 이 장기 이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경고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 분명히 네. 존재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뛰어나면서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심하잖아요. 근데 심하게 또 잘하거든요. 심하게 맞아요. 잘하고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부분은 정말 세기에 날 만한 1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만에 나올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좀 있으면 테슬라 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5월 초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때 또 이제 한번. 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리더십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의 문화라든지 엔지니어 컬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은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위터 인수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너무 조금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진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정기를 봐도 합법적인 마약을 하죠. 불법적인 치료제 네.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이 되게 욱해진다 그래요. 욱해지고 갑자기 뭔가의 감정적인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때 보통 트위터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가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중국하고의 미국하고의 미중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을 찍었다. 근데 바이든한테 너무 실망했다. 첫 번째 실망한 건 코로나 때 공장 강제로 닫으라는 거. 이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강제로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강제로 공장문을 닫게 하는 것 되게 싫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중국하고 자꾸 갈등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사업 성향으로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 공장도 지어놨고 공장도 땅이 테슬라 땅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땅이에요. 그래서 임대한 겁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목줄을 자꾸 질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플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힘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플이 아무리 뭐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라질로 인도 뭐 이런 데로 공장 옮기고 있어도요. 아직까지도 95%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이제 5%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면 큰일이네. 네, 네. 애플 같은 기업들 훅 날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애플 주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리스크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판매 25%, 23%에서 25%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애플 또한. 다른 나라가 확대되기 전에 중국이 저렇게 위축받으면 테슬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테슬라는 이미 중국의 비아디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아직 샤오미 이제 만들어봤자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고 램프업 하면서 양산하려면 시간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샤오미를 경쟁자로 보지는 않고요. 샤오퐁도 그렇고 리오토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은 아직 테슬라한테 경쟁이 못 되지만 비아디는 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강력하게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터리부터 시작했던 기업이잖아요. 휴대폰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수직 통합률이 비아디는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온다라면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어요. 얘네가 비아디가 테슬라만 죽일 거 아니? 그러면서 1월 달에 컨퍼런스 콜 때 뭐라 그랬냐면 각국 정부에서 보호 정책을 안 써준다라면 비아디가 맘만 먹고 세계 시장을 뚫어버리면 전체에 있는 전통 자동차 업체가 디몰리시라는 단어 영어를 썼어요. 몰락할 거라고.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좋다. 테슬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비아디 여러분 한국에 판다고 생각해보죠. 한국에 물론 반중 정서가 있긴 하지만 $10,000짜리 여러분 아반떼보다 싸요. 그냥 모닝 살래요, 시골 살래요 하면은요 시골이 훨씬 좋아요. 그쵸. 압도적으로. 그쵸. 그러면 현대기아차 망하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아디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여기에 지금 주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일어나는 것 항상 모델 체인지업,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이제 모델 3의 하일랜드를 만들었잖아요. 하일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오류는 모든 차종이 그렇습니다. 모든 차종이 그래서 그런 기간이 또 1, 2, 3월에 있었다라는 거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후티 반군에 의해서 홍해가 차단됐던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 베를린의 송전탑이 고장이 났던 게 아니라 방화 사건이었다면서요? 방화 테러죠. 네, 그렇죠. 정치적인 테러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밝혔고 테러를 했기 때문에 불타오르면서 공장이 2주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고요. 이 정도를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적잖아요. 딜리버리가. 그걸 봐서는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왜 안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컨퍼런스 콜을 보면 해석을 잘하면 한 1년 어떻게 이 기업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때 테슬라의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아이오닉 5나 6를 팔면서 또는 기아자동차 EV6를 하면서 리스를 합니다. 회사가 리스를 해줘요. 오. 리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은행하고 이걸 맺어서. 네네. 근데 테슬라는 리스가 없어요. 네네. 테슬라를 리스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이미 다른 업체가 사서 테슬라의 차량을 아. 그 다음에 자신들이 금융산업 파이낸스를 해서 리스를 하는 것이지 테슬라가 리스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리스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를 해주면 지금 왜 리스까지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높기 때문인 거죠. 이자율이 높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할부 금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찰 다 주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돈이 있는 사람도 할부 금융을 하는데 이자율이 오른 만큼 실질적인 부담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깎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가격을 깎은 거죠. 테슬라는 그거만큼. 근데 이제 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라는 것은 사실은 근데 테슬라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부채를 진짜 싫어합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도 캐시플로우가 대단히 좋잖아요. 네네. 현금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에 투자하는 거고 FSD에 투자하는 거고 옵티머스에 투자하는 거고 모델 2에도 이 돈을 투자할 정도로 이거를 대출받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금융 빚이 있지만 대부분 많이 갚아왔어요. 네네. 팔아서 현금화해서 재투자하는 이 흔히 말하는 현금 사이클도 대단히 빨라요. 안정적으로 미래 성장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었는데 근데 그 대신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리스의 할부 금융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8%의 예를 들면 일반 금융권에서 제가 할부를 할 수 있다라면 테슬라에서 리스를 하는데 그걸 2%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디맨드가 어느 정도 약화될 때는 그것도 거시경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약화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테슬라 전기차가 뭐 후져서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극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운영비가 전기차가 싸서 전기차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영비는 더 든다면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고장 났을 때 아니요. 기름값을 기름 내는 게 낫냐, 전기를 충전하는 게 낫냐. 충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기름값이 엄청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고 운영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 산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전기차가 운영비가. 그리고 한국도 훨씬 더 기름 넣는 것보다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운영비가 훨씬 저렴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전기차 타면은 거기 기름값은 그냥 물값인데 이것은 아닌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사느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얼리 어댑터 시장이 있었던 거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시장으로 지금 진입하기 시작한 거고 흔히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얼리 어댑터 시장은 다 소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빨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결국은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연기관보다 동일하거나 저렴해야 돼요. 이게 모델 2가 나와야 되는 이유인 거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여러분 매 분기마다 테슬라는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기술 혁신인 거죠. 네. 그것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그 전에 있어 동일한 배터리의 이 파워를 내기 위함보다 생산 비용이 50% 줄어드는 겁니다. 48V 아키텍처,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했던 것.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품 비용을 줄여드려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부품은 그 부품을 없애는 거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혁신들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해내면서 이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근데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비율보다 프라이스 전쟁에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더 낙폭이 컸던 거죠. 그러면서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었던 건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이 가격을 여기서 멈출 수만 있고 계속해서 생산 비용은 낮출 수만 있다라면 프로핏 마진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프로핏 마진을 이 정도만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가격을 더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도 가격의 매력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모델 2가 나오면 여러분 모델 2의 가격이 이제 25,000달러 맥스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좀 아반떼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두 자릿수의 프로핏 마진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엄청 낮추겠다는 생산 단가를 거잖아요. 엄청. 여러분 아반떼는요 죽었다 깨나도 두 자릿수의 프로핏 마진을 못 내요. 수익률을. 왜냐하면 왜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SUV 팔려고 하고 제네시스 팔려고 하면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큰 차일수록 마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로비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아반떼나 소나타나 제로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아반떼나 그랜저나 제로비 차이 그렇게 안 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는 마진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자리를 낸다는 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카판이로서. 차량은 모델 S가 좋지만 모델 Y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베스트 셀링 카였잖아요. 네네.
진화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차는 모델 2가 될 거라 그랬어요. 혁신적인 차는 모델 S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가 차량이 그럼요. 기술의 총화가 여기 다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모델 S에는요. 전기줄이 2kg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3kg 가까이. 보통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전기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이버 트럭에서 300m로 줄였어요. 3kg를 300m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걸 다 이더넷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다 혁신들이 진화하는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고요. 예를 들면은 모토, 이번에 전기 모토도 테슬라가 만드는데 다른 기업들도 모토 만들어요. 근데 보통 히토류가 3개가 들어갔는데 어떤 걸 뺐다고 얘기하는데 히토류를 이제는 2개만 넣어도 되는 전기 모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히토류 하나만으로도 되게 비싸잖아요. 요 가격 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기 모터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에도 계속해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애플처럼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자동차를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S 나오고 특히 모델 3도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있는 자동차 대기업에 다니시는 임원분하고 제가 우연히 만난 일인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본네트 열어봤냐. 걔네 땜질이 보인다 세상에. 이렇게 차를 후지게 만드는 애들이 어디냐. 그래. 초기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열어보면 그렇지. 깨끗합니다. 그렇지. 처음에 얼마나 테슬라 핵심에서 유리창하고 이거 잘 안 맞는다고 심지어는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정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되는 것이 방지턱, 속도 이 방지턱 있잖아요. 이게 지나갈 때 이 차가 울렁거리잖아요. 예.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하가. 한 개발자가 그런 거 있으면 충격이 심하구나. 그럼 제가 집에 지금 저기 점심 먹고 들어가서 코딩으로 바꿀게요. GPS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걸 올 때 쿠션에다가 더 다른 자격을 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테슬라 전 세계에 있는 차량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못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냐면 벤더들이 다 모여야 돼요. 700개 벤더가 있으면 벤더들 다 모여.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우리 그 미들웨어 그 스펙을 이렇게 바꿔갈 건데 가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벤더들이 또 바로 고치나요? 2차 벤더들 또 가서 부르죠. 불러가지고 요번에 이거 좀 수정하자. 한 번 수정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컨트롤러를 모델 사이버 트럭에서는 75% 정도 자체 생산을 해요.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테슬라에도 벤더가 있습니다. 네. 벤더가 티어 1에서 벤더가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 있는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 대한 제어를 다 하는 거고 모델 2에서는 100% 컨트롤러를 테슬라가 설계하고 만듭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를 그때그때 움직이면 이때야 비로소 자동차의 OS가 가능한 겁니다. 자동차가 OS가 되려면 우리 스마트폰의 OS라는 것은 모든 부품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는 인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정도의 몇 가지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이 있었지 사실상 모든 부품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대로 테슬라는 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명확하게 카 컴퍼니로서의 혁신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AI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FSD로 성과를 내주느냐. 테슬라에는 2가지 축이 더 있다고 봐요. 4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카 컴퍼니가 있는 거고 AI 기업이 있는 거고 하나가 에너지 컴퍼니죠. 메가팩이라고 하는 에너지 지금 메가팩 사업이 2023년에도 2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을 냈잖아요. 순이익률을. 그러니까 대단히 메가팩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사업은 전체 사업 규모에서 자동차 차량의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메가팩 사업이 크고요. 왜냐하면 메가팩이라고 하는 것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대량으로 설치된 곳에다가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중국 상하이에도 메가팩 공장을 짓고 있죠.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경쟁력이 되게 좋습니다. 대단히 경쟁력이 좋고 여기 인공지능 기술도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클 거고 저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 정도에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이 투여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 기술까지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규모는 자동차 사업의 10배라 그래요, 최소. 휴머노이드의 어떠한 가능성, 이것이 다 테슬라라는 원 기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에 쓰는 배터리도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고 휴머노이드에 쓰는 흔히 말하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은 FSD랑 카피해서 집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너지 효과들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본다면 4가지 축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의 축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뭐 갈 길이 그냥 무궁무진한 거고. 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를 네. 얘기하다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결국은 뭐 그 리스크보다는
이런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 네, 네. 이 근데 말씀을 하고 리스크는 싶으신 가져가야 거고. 되는 거야. 리스크는 네. 어느 기업에도 있다.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마저도 없었다라면 그냥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여러분들 세상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리스크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네. 오히려 지금 이 테슬라의 그 아이디어, 정말 혁신력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가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높은 게 오히려 더 걱정일 수도 있다. 그게 리스크다라는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약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이 사람 잘못되면 물론 이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손을 놓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증할 거라고 봐요. 이미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축의 궤도들이 이미 그 계획대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리튬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소도 지금 공장 짓고 있고, 4680 배터리 지금 공장 라인도 텍사스와 러바다에 계속 확장되고 있고, 네. 세미트럭의 부분도 이제는 안정도에 들어가서 이제 곧 미국에서 생산되고 벨린 공장에서도 세미트럭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세마이트럭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궤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언젠간 예를 들면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나는 스페이스 X에만 전념할래, 화성에 가는 것만 전념할래 해도 저는 큰 초기에 일시적인 좀 하락폭은 있겠지만 저는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일단 애플카 개발을 중단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AI 투자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이야기는 가정용 로봇 이 사업에 또 아니 우리가 뭐 에너지를 쏟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M7 중에 지금 테슬라와 함께 힘 못 쓰고 있는 게 애플인데 네. AI 관점에서 우리 이 애플은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테슬라하고 애플이 안 좋은데 둘 다 지금 AI 부분에서 성과 지표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MS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애저의 매출이 올라갔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가 효율성들이 그 서드 파티를 못 가져오면서 아이폰에서 못 갖고 오고 이제는 구글에서도 못 갖고 가죠. 이러면서 대단히 광고 효율이 떨어졌다가 2022년에 여기에다가 AI를 투여하면서 광고 효율이 올라가면서 광고 매출이 올라간 거고, 당연하게 뭐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드웨어 업체가 80%에서 60%라는 프로핏 마진을 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H200이 부르는 것이 값인 정도로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다 AI에 관련성이 있다라면 애플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비전 프로에 집중하면서 사실 AI에 대해서 본인들은 AI 많이 한다 그래요. 거기서 보통 AI라고 얘기 안 하고 꼭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메라에도 여러 개 종류의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고 아이폰에도 갤럭시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AI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새로운 AI의 슈퍼 사이클이 그려진다고 할 땐 여기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 생성 AI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성 AI 쪽으로는 투자를 애플이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애플이 아차 싶은 거고, 근데 이미 작년에도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 AI 연구진들이 온디바이스 AI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AI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은 에너지와 적은 컴퓨팅 파워로 추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에 대한 개발들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AI 개발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애플이 이번에 왜 구글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삼성이 먼저 AI 폰을 질렀고 1월에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주가도 자꾸 AI에 대해서 투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AI 투자는 본인이 리스판시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생성 AI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쿡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내보고자 하죠.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는 올 6월에 이제 개발자 대회가 있고 9월에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여기 UK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글하고 협력을 하던 여러 군데랑 협력 논의가 오고 가는데 이거는 저는 징검다리고 지나가는 다리고, 완제품을 위해서 잠깐 자신들의 완제품을 위해서는 잠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협력을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협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생성 AI가 없다는 것, 거대 언어 모델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철수한 거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가 되게 길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경영자 맞습니다. 관리형이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론을 있으면 계속 설득하는 사람. 그럼 이거 6개월 더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때까지 더 진전을 시켜보겠다. 이런 식의 설득 구조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모델들을 바꿔요. 그래서 자동차 전략들을. 초기 2, 3년은 애플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좀 뻥좀 쳤잖아요. 자율주행 2년 뒤면 될 거야. 2년 지난 다음에 앞으로 또 한 1년은 지나야 돼. 1년 지나면 또 뻥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글의 웨이모도 그렇고 GM도 크루즈라는 거 사업하다 철수했잖아 지금. 사고 치면서. AI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율주행이
멀지 않은 일이고 그냥 옆에 골목길 돌아서면은 바로 만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다 붕괴된 거예요. 이 붕괴되면서 전략 바꿔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핸들 없는 차량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카니발 같은 거 만들어서 뒤에서 그냥 음악 듣고 막 영화 보고 뭐 이런 차를 컨셉카를 만들고 이러다가 이거 아닌가벼? 운전도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또 운전되는 차량을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불만 있는 사람들 뛰쳐나가고 또 사람 모으고 이 사람들하고 이거 이 길이 아닌가 봐.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한 길을 10년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의 스타일이 완벽한 차를 내고 싶은데 도저히 그것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거죠. 데이터도 많지도 않아요. 물론 뭐 애플도 한 70만 킬로 정도는 주행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행 테스트만 하는 아리조나에다가 주행 도로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경영 전략의 판단 실수라는 거죠. 테슬라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실은 버전을 1부터 해서 10위까지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에서 다 테스트를 한 거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애플이 이제 왜 이걸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네. 테슬라와의 차이가 뭔지도 알겠고 그럼 애플이 가정용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도 애플카나 비슷한 그렇진 않을 절차를 거예요. 밟을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 AI 로봇이라고 검색을 구글에 해보시면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있을 겁니다. AI 로봇이라고 해서 AI와 로봇이 결합하면서 기존의 로봇과 그러니까 AI의 핵심은 무엇과 컨버전스를 하냐거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컨버전스를 하냐 또는 요즘 한쪽에서 되는 것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밀리터리 AI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전 세계의 AI 전쟁과 관련된 불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군사기술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전쟁의 개념이 이제는 핵심 전력이 자산이 원자폭탄에서 AI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엄청나게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이 결합한다는 것은 기계하고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내쫓는다? 저는 이건 부분적으로는 일부 있겠죠. CS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있겠지만은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를 전 줄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MIT 교수들이 여러 명이 학술적인 근거들을 지금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인구 노동력 부족 현상이죠. 이미 2050년 되면 30살 될 사람들은 한국에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근데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2050년 되면 한국은 노동력 부족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민자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민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자가 지금보다 여러 번 10배는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한국 사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그럼 이런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라면 훨씬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 시장은 크게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젠간 저는 옵티머스가 또 테슬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빨래도 해주고 다리미질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반려동물 제 고양이 키우는데 사료도 좀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한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겁니다. 네네.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산업용 로봇이 먼저고 가정용 로봇이 저는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보거든요. 들어왔다 저 고양이 발로 한 대 차면 어떡해요. 저는 그러면 로봇 깨 부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사람과 같이 주거를 같이 한다. 근데 너무 애플은 애플스럽게 고급스러운 단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 걸 네, 그래서 하네요. 목표를 거대하게 잡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은 전략적 실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얘가 돌아다니려도 자율주행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성 AI만 결합해서는 안 돼요. 자율주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에서 발표했던 전략이 뭐냐? 예를 들자면 두산 로보틱스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AI 개발자가 있으실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대단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루틴한 거는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팔이 영접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코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AI 개발자가 얼마나 계실까요?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에는 있을까요? 종군당이나 이런 데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만들었던 전략이 뭐냐면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겠다. 제약회사가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로봇 회사가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회사가 쓸 클라우드. 자, 이걸 만들 테니 그다음에 학습도 우리가 시켜줄게. 학습도 시켜줄 테니까 이 클라우드만 쓰면 여기서 AI를 너네가 쓰게 되는 거야. 두산 로보틱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엔비디아가 우리가 생성 AI에서 로보틱스 생성 AI 다 결합해 줄 테니까 클라우드만 쓰면 어차피 로봇들 다 클라우드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그냥 로봇이 해야 될 자율주행이나 학습 부분 우리가 다 집어줄게.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으로 지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애플이 함께 하겠다라면 풀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애플 자존심이 또 그거 허락하지 않을 거거든요. 애플은 조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M7 중에 제일 못 나갔던 그냥 못난이라고 하면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못난이였던 테슬라와 애플 살펴봤고요. 지금 가장 대장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주 체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 그 칩을 사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칩을 개발할 것이고 AMD니 뭐니 경쟁사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 지금까지 혼자 간다고 마진 엄청나게 땡겨먹고 끝났어. 이런 말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 옆집에서 짜장면집이 너무 잘 되면 막 네. 줄이 막 100m씩 쓰면 옆에서 짜장면집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집의 마진율을 깎아먹는 것, 이건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네. 저렇게 마진율이 80%라 그러면요, 옆에 있는 기업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거 못 먹지?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오픈AI 샘 알트만도 7조 달러, 여러분 7조 달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거 맞아요. 돈 땡겨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겠다, AI 칩 산업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사실은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샘 알트만이 7조 달러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공급은 작은데 수요가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AI 기술 흑백 TV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칼라 TV 나와야 되고 로봇에서는 하이엔드 칩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FSD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3, 하드웨어 요즘 4까지 갔죠. 여기에도 하이엔드 칩이 2개나 들어가요. 근데 이 칩 하나가 M1 칩 50개 분량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하이엔드 칩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에도 하이엔드 칩 들어가야죠. 로봇에도 하이엔드 칩 들어가야죠. 하이엔드 칩 시장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분정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 그러냐면 샘 알트만 보러 너가 앞으로 할 일 중에서 반도체 할 일 중에서 동구하는 일이 제일 쉬워. 7조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동구하는 일이 제일 쉬울 거야. 너 그 공장 들려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ASML에다 부탁해야 되잖아요. 주문해가지고 공장에 설치하는데 2년 걸려요. 그럼 2년 동안은 샘 알트만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일할 사람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삼성에서 빼와야 되고, 대만 가가지고 TSMC 가가지고 훔쳐와야 되고, 네. 인텔 가서 데려와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사람 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샘 알트만이 쫓아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AMD라든지 인텔이 H100이라든지 올해 말에 나올 D200, 블랙웰 200 같은 경우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더 걸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타임 리드를 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년하고 2년 뒤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켓 사이즈는 더 커질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더 커지겠죠. 더 커지죠. 네. 더 커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속화시키려고 이번에 GTC에서 AI 로봇을 얘기를 한 거고, 네. 자율주행을 얘기한 거고, 자율주행 안 되는 기업들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테슬라만큼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때 하이엔드 칩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클라우드 망도 해야 되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AI가 결합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AI 개발자 없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버티칼 클라우드 전 세계에 만들어서 이거 너네들도 모두가 AI 경쟁력을 갖게 해줄게.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뭐라 그랬냐면 주권 AI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국방부들이 지금 GPU 사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펜타곤도 사들이려고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3월 초에 AI 디펜스 부서를 창설했죠. 직원이 300명이고 1년 예산이 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권 AI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밀리터리 AI죠. 이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정도구나. 그럼 탱크하고 비행기에도 다 칩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I 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결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는 데에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엔비디아가 10년을 뒤에도 이렇게 잘 나갈 거다, 이건 저도 장담 못 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시장 리더십이 최소한 1, 2년은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건 아주 전략적으로 현명한 방법, 버티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의학과 제약 부분에서의 버티칼 클라우드, 자율주행에서의 버티칼 클라우드, 로봇에서의 버티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맞아요. 이게 뭐냐면 금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곡괭이 팔았더니 떼돈 번 거예요. 근데 곡괭이 지금 엔비디아밖에 못 만들었는데 인텔도 만들고 싶어하고 AMD도 만들고 싶어하고 다들 만들고 싶어하고, 샘 알트만이 곡괭이 장사하겠다고 막 7조 달러 모아오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곡괭이를 더 잘 만드는 곡괭이도 만들지만 그 앞에 있는 레스토랑은 우리가 다 정리할게. 너는 곡괭이만 해. 왜냐면 인부들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들 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은 우리가 질게. 이것이 흔히 말하는 로봇과 관련된 버티칼 클라우드를 짓겠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버티칼 클라우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버티칼 클라우드 짓겠다라는 전략은 좋아요. 지금 사람들이 금캐로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도 진짜 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먹고도 자고, 얘네들이 여기서 한 2년은 살아야 되고 5년은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집 짓고 음식점 지으려고 하고 슈퍼마켓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옳다. 전략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착실하게 성공시킨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전략의 중장기 성장 전략은 잘 잡았다. 그래서 칩만이 아니라 칩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느 날 MS가 배신 때리고 AMD 쓸 거야 우리
아마존은 나 엔비디아 싫었어. 지금까지 그거 HBXN하고 우리한테 진짜 우리 갑행사하고 너무 열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는 AMD로 바꾸고 인텔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 할게. 근데 우리가 너네는 다 안 건드릴게. 너네는 좀 제네럴하고 유니버스하니까 너네 사업은 안 건드리고 우리는 전문 분야로 너네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키울게. 이거는 근데 우리 집으로 다 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저스트 비기닝이에요. 전 세계 모든 컴퓨팅은 다 클라우드로 들어올 겁니다. 탱크도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고, 자동차도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고, 뭐 비행기도 다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고, 잠수함도 클라우드로 들어와야 되고요. 애플이 가정용 로봇 만들겠다면 로봇 그럼 뒤에서 아이폰으로 조정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클라우드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냉장고도 들어갈 거고요. 전기청소기도 다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산업인 거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을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리백을 다 가입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성장 속도는 이거 감당 못하니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지금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슬란드에도 뛰어들었죠. 여기도 우리 추운데 여기서 그냥 데이터 센터 져라. 아이슬란드가 지금 대형 클라우드 기지로 지금 유럽을 향한 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가 클라우드 산업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엔비디아에게 막대한 프로핏 마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수요 공급 시장에서 이 수요 시장이 공급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빠를 수 있다. 네네네. 이것이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성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클라우드 시장 되게 클 거라고 했는데, 우리 3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그리고 알파벳, 네, 구글, 네, 요 3, 4. 네. 얘들도 그러면 전망은 괜찮다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실 수 좋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MS가 영리하게 AI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 원래 메타도 AI 역량이, 사실은 AI 역량이 가장 강했던 기업 두 개는 구글하고 메타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도 풍부하고요. 지금 구글이 주춤하고 있고 코드 레드도 발동하고 있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M7 중에서는 구글을 가장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검색 시장이 위협받을 수가 있거든요. AI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퍼플렉시티라든지 자꾸 검색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보급된 데는 요즘 뭐 테무가 또 아마존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없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프로덕트 검색할 때는 구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존 가서 검색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살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프로덕트 서치라고 하는 제품 검색은 이제는 아마존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20대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치면은 네이버 검색하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쪽팔려 해요. 네이버 앱도 첫 화면에 안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에 숨겨놓습니다. 나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앱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도 음식점을 검색하면은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열심히 갔던 데가 이미 평가가 좋은 데를 받아요. 라이징 스타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10대나 20대는 어디서 검색합니까, 여러분? 미국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한국은 인스타그램. 왜냐하면 요즘 뜨고 있는 좋은 카페, 네이버 지도에서 찾기 어려워요. 맨 하위에 있거든요. 근데 틱톡 하면 바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화라든지 나중에 시리가 좀 더 진화하게 돼서 생성 AI가 결합된다라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시리에게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리가 멍청하니까 날씨밖에 안 물어보는 거지만, 시리가 정말로 똑똑해진다라면 시리한테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검색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의 전체 매출의 약 80%가 검색 시장,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I가 진화해도,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받쳐주긴 해도, 구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검색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주가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다 반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네. 테슬라만 빼고. 네. 그죠? 자,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M7을 그냥 지금 한번 다 흩은 것 같기는 한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중장기 관점에서 그냥 나라면 우선순위 2순위로 좀 두겠다. AI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 테슬라를 두고 2순위는 엔비디아를 두고요. 네. 그리고 3순위는 MS를 두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머지는 그냥 뭐.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메타도 성장 잘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소셜미디어가 언제까지 이렇게 뽕을 뽑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해서 광고 맞는 거를 저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근데 메타도 광고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선호상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압축한다면? 제가 평생 주식 투자 안 하다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 사봤거든요. 야, 이렇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안 하셨을 그래서 수가 제가 있어요. 이런 테슬라에 대한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수업은 2013년부터 했었어요. 네. 그리고 13년에서 아마존이 그 당시에는 월마트를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젠간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마존 주식하고 테슬라 주식 사라는 뜻 아니었어요. 그래서 샀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잠시 공직에 있어서 또 주식을 가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작년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안타깝고요, 네. 많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니까. 네, 네. 기회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뭐 투자는 사실 자신이 판단을 해야 네. 돼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팁들은 아마 다들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너무 많이 알았고요. 박사님 책이 4월, 5월? 말 5월 초에 나오겠죠. 네, 이제 나온다고 왜냐면 테슬라에 제가 대한 그거 책. 테슬라의 2분기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1분기 컨퍼런스 콜을 분석한 거와 주가 전망을 네.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출판사에서 대기하고 있죠. 네, 다 그래서 편집해놓고. 책이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원래 우리 박사님께 요청했던 시간은 이보다 더 짧았는데 말씀 너무 저희들한테 진실되게 해주시고 싶고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으셔서 많은 시간을 또 저희한테 할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